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네 번째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DJ 예송에게 엄벌을입니다. 정말 이 사반 가족 여러분들의 정말 공분을 사게 했던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새벽이었고요. 그 서울 논현동에서 그 유명 DJ입니다. DJ 예송이 술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피해자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당시 DJ 예송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 쓰러져 있는 그 운전자를 구조하기는커녕 반려견을 안고 인도 그 턱에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당시 상황이 좀 전해졌는데, DJ 예송이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반려견을 안고 그 목격자의 워딩입니다만 찡찡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다가 경찰이 강아지랑 분리하려고 하니까 싫다고 찡찡댔다는 거고요. 경찰관이 그걸 또 싫다고 나 계속 안고 있을 거예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일단 목격자가 전한 상황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다면서 불응하고 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수갑차고 연행됐다는 겁니다. 도로 위에 자기가 이렇게 들이받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반려견 끌어안고 찡찡대고 있었던 건지, 영장 실질 심사 당시 그 DJ 예송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보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오늘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죄송하다, 몰랐다. 그것도 얼굴 가리고. 그러면 답니까? 사실 모든 사고가 안타깝겠지만 특히 이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엔 50대 남성인데요. 그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구속은 됐잖아요. 구속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떤 매체에 자기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네, 그 옥중 편지가 이제 그 DJ 예송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보도 통해서 전해졌던 건데, 그 옥중 편지에서 전했다는 내용이요. 당시 사고 난 직후에는 일단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사람 쳤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아지가 짖어서 이 현장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강아지 좀 안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강아지를 안았던 거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그 어떤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가정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감정의 호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확실히 들으셨죠? 그 옥중 편지 내용과 달랐어요. 네, 반전이라면 반전입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DJ 예송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다, 대체 왜 고인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DJ 예송은 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슬픔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기사 댓글에도 돌아가신 아버지 언급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그 DJ 예송 아버지 돌아가신 거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를 잃고라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읽히지, 그게 어떻게 이혼을 해서 아버지와 헤어졌다는 뜻으로 읽히겠습니까? 제보자 말이 사실인지 저희 제작진이 DJ 예송 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얘기하진 않았고, 아마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친부를 잃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건가? 그 부분이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거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로 우리 딸은 분명히 제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전이 됐다. 네, 오해다 뭐 이런 겁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한 내용인데 분명히 그 해당 매체랑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이 아이 3살 무렵부터 남편 없이 키웠다고 얘기했지 남편 죽었다고는 안 했다. 근데 이게 와전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DJ 예송이 썼다는 옥중 편지라는 건 유족한테 전할 목적으로 쓴 거고 그게 기사화된 내용 그대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 속 내용이 딸 입장을 어머니 입으로 전하면서 약간 오해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DJ 예송의 어머니는 이거 표현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DJ 예송을 향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또 엄벌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탄원 기자회견, 엄벌 탄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장면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운전자들의 인식,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안 바뀝니다. 배달 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입니다. 이 작업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저 배달 노동조합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그 라이더 비롯해서 시민 1,500명의 이름으로 이 엄벌 촉구하는 탄원서가 현재 검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이죠. 라이더 유니온은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음주운전 사고 관련 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선고 결과 손방망이였다. 그런데 또 배달 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이 아니냐. 이런 작업장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건 마치 흉기 들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어와서 난동 부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한들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많은 말씀 주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많은 공분을 산 사건이었는데 이 눈에 띄는 댓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가 시끄럽다고 짖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개를 돌봤다는 건 어떤 최소한의 사리 분별이 가능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이 피해자분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신우준 사건이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술 먹은 거나 약 먹은 거나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달 노조 측에서 DJ 예송 엄벌을 촉구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보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요한 키워드들이 벤츠, 여자, 비숑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누가 언제 어디서 했든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유명 DJ나 벤츠 이런 단어들로 음주운전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핫픽 넘어갑니다. 자, 사반 핫픽 두 번째는요. 전청조 12년대 박송 친형 2년입니다. 자,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정말 많이 전해드렸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개의 사건. 먼저 전청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전청조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재벌 3세 사칭에서 투자 사기 벌였습니다. 지난 14일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2년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 양형 이유에 대해서요. 그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 안 됐고 용서도 못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도 전부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게 재판부도 전청조 사기 행각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소설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막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중국 소설가죠. 위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화 소설 중에 형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재판부가 그 형제에서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고 가슴이 커지는 가짜 프림을 팔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막장 현실,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반면 교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를 밝힌다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소설 속 인물 같은 경우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건데 이 전청조는 본인이 언급했다시피 일상이 사기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스스로 좀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다고 반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상이 사기였던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자, 징역 12년 선고 땅땅땅 나오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요. 그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내내 선고하는 내내 오열하고 또 몸을 못 가누는 모습을 보였고 어깨 들썩이면서 흐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선고가 되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오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남다르군요. 자, 전청조 1심 선고 후 남현희 씨가 뭐 일각에서는 공범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을 받았던 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또 뭔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일단 그 SNS가 지금은 비공개 상태인데요. 그 1심 선고 직후에 SNS 통해서 좀 다소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고사성어 2개를 올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는 사필 규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어사전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그 뜻풀이를 캡처합니다. 그걸 올렸는데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청조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남현희 씨는 현재 사기 공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글쎄요. 남현희 씨도 어떤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분들이 보시기에 아까 그 2개의 고사성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남현희 씨도 경찰 수사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방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최근에 서울경찰청이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날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잖아요. 네, 일단 친형 부부 같은 경우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 검찰이 횡령 금액으로 본 48억 원 중에서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1억 원 같은 것들, 1억 원은 횡령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제외한 금액을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던 겁니다. 또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 결론 내렸는데요. 그 회사에 그 박 씨 부모, 동생, 가족도 어떤 대표이사 같은 지위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유독 그 이 씨만, 그러니까 그 형수만 회사 업무에 진짜로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박수홍 씨가 정말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박수홍 씨 측은 이 형량 너무 가볍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 기점으로 어떤 박 씨 둘러싼 허위 사실 바로잡고 이걸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법적 책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박수홍 씨와 개인적으로 대단히 친한 그 개그맨, 동료 개그맨 손헌수 씨가 이 또 선고 결과를 보고 또 약간 뼈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 일단 선고 결과 전하는 기사를 캡처했습니다. 그걸 올린 뒤에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까 꼭 멋진 가해자 되시라.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 찾고 가족이면 더 좋고 같이 법인 만들어서 수십억 원 빼서 쓰시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형 부부의 행동 또 재판 결과를 비꼬면서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컷 털어먹고 대강 2년 정도 감옥에서 때우고 나오면 훨씬 남는 장사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전청조는 30억 원대의 사기로 징역 12년,
박수홍 씨 큰형은 48억 원대 횡령인데 징역 2년. 손헌수 씨의 그 반응이 좀 이해도 됩니다, 이러면. 네, 그런데 또 이유가 있는 게 일단 혐의가 다릅니다. 그 전청조 같은 경우는 사기 혐의, 그리고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입니다. 이 횡령 같은 경우엔 액수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20억 원 같은 경우엔 통상 2년에서 5년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정해진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 박수홍 씨 개인 재산 16억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사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 그 10년치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거랑 별개로 그 민사소송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인 돈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만 따진 거고요. 출연료 제대로 정산했는지 등은 민사에서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반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혹시 오늘 저희 엄마가 여기 저희 재수없다고 오지말라는 얘기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엄마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항상 저희가 안 좋은 일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있다는 너무 힘들어서. 누구랑 싸우셨어요? 안 살아요. 그냥 저희 엄마가 뭐 실수하거나 여기 와가지고 뭐 한 건 없으신 거죠? 그냥, 그런 말씀이 너무 잘했는데, 저희가 늘 같이 좀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되게 힘들어서, 근데 무신사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때문에 여기 재수 없어지고 그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상하게 그분만 오시고 남양에게 실수를 하게 돼서 저는 진짜 실수할 게 없었는데 저희 땡기고 이래서 저 손님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말아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네, 그 서울 노원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카페가 최근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랑 제보자 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최근까지 이 카페를 잘 이용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 6일에 어머니가 이 카페에 가셨다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사장이 이거 드시고 이제 오지 마셔라.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가 이유를 물어봐도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고 그냥 오지 말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 어머니는 화가 나서 카페를 나왔고요. 이 제보자랑 제보자 동생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동생이 이 사장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으신 것처럼요. 어머니는 사실 잘못이 없으신데요.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 뭐 나사가 안 보이던 나사가 빠져 있고 뭐 남편이랑 싸우고 자신이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이 다소 좀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재수 없으니까 오늘 좀 나오지 말아주세요. 재수 없으니까 방송 못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재수 없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의 어떤 운이 있고 그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표현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 당연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그래서 지금 제보자하고 지금 문제를 좀 삼으니까 본사에서는 뭐 카페에 쿠폰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돈으로 지금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실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이 제보자하고 동생하고 같이 가서 좀 항의를 하거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본사 사장도 좀 나와라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저녁 때는 또 만날 수 없고 낮에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본사에서 이 카페 사장한테 좀 관리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후엔 연락은 안 온다고 합니다. 이 카페 사장 나이가 제보자하고 비슷합니다. 한 30대, 아이고. 40대 그 정도인데 어머니 뻘한테 가지고 재수 없다라니요. 사실은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 제기하려고 해도 뭐 본사에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한 손엔 삽을, 다른 한 손엔 나무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남성. 자, 저렇게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빈손으로 이번엔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화단을 보면서 연신 주변을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눈을 떼지 못한 뒷짐까지 지고 말이죠. 아하, 자, 자전거 타고 누가 지나가니까 슬쩍 또 눈치까지 보고 있어요.
자, 가니까 이제 들고 있던 장갑을 끼면서 안쪽으로 돌아서 저렇게 가더니 역시 또 화단 앞에서 꼼지락대다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를 뽑아 들고요. 난간을 넘어서 지금 총총 사라집니다. 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도 대놓고 뽑아갑니다. 예,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화면, 비슷한 화면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반장평에서 소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갔었던 거고요. 저 집 앞에 블루베리 나무하고 꽃 모종을 심었는데 몽땅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블루베리를 가져간 겁니다. 이 제보하신 분은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 블루베리 절도당한 자리에 또 블루베리를 심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가져가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게다가 같은 사람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신고를 하셨대요. 근데 아직 못 잡았던 거거든요. 이번엔 경찰이 좀 이건 좀 너무 괘씸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두 번 훔칩니까? 자, 구석에 세워진 전기 자전거로 한 남성 접근 중. 핸들도 보고 미러도 보고 한참을 만지작. 자, 그런데 말이죠. 슬슬 이제 움직여보기 시작하더니 자, 일행들이 막 이제 와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컴온. 자, 묶여있던 자물쇠를 끊어내고 그제서야 자유의 몸이 된 저 전기 자전거에 휙 올라타더니 그러고는 출발. 저 녀석 좀 타네. 웃으면서 일행들도 같이 저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내 전기 자전거였으면 자물쇠를 끊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절도입니다. 지난해 11월이고요. 대구 달서구에서 남성 5명이 3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모두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와중에 또 옆에 있던 차량 손잡이도 잡아당겨보고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아마도 차량 털이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 전기 자전거는요, 제보자 가족이 몸이 좀 불편한데 그 가족이 이용하던 이동수단이기도 했고요. 또 이 제보자가 생활비 벌려고 틈틈이 배달일을 했는데 그때 쓰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생계수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침 아파트 CCTV 새 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서요, 출동한 경찰도 이거 금방 잡겠는데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3개월간 기다렸는데 최근에 이게 미제 사건 등록됐다는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니, 저게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들 너무 답답해서 이 수사 과정을 어떻게 된 건지 정보를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민원을 통해서. 그랬더니 왜 그러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저 5명이나 되는 절도범들 동선 추적을 한 800m 정도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담당 형사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파트 CCTV인데 다른 CCTV, 인근에 CCTV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영상을 왜 그랬는지 확보를 안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5명을 다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금방 미제 사건이라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 불러 걷어내면 됩니다. 니들 자수 안 하면 말이죠. 유튜브에서 이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입니까? 그 탕후루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개인 업체에게 레시피 도용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여기서 탕후루 다 드셔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개인 사장님들 레시피 도용으로 고소한 그런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제보 후 첫 번째 사건인데요. 제보자인 사장님을 직접 만났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한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을 두고 한쪽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탕후루집과 한쪽에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탕후루집이 있는데요. 이 개인 사업자께서 저희 사건 반장의 유명 프랜차이즈 집에서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자기네 레시피를 훔쳤다며 고소를 당한 이 사장님은 자신이 직접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실험 끝에 터득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저 논문이랑 유튜브랑 얘기를 듣고서 이제 했던 거죠. 보시면 2년 전 거예요, 이게. 2년 전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걸 돌리면서 털어내는 방식을 이제 하거든요. 그 회장이 하는 얘기 중에서 코팅을 입힐 때 이렇게 꼬치에 껴서 돌려서 입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다 국자로 푸는 거밖에 없었대. 우리가 그래서 자기네들 걸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자로 푸기도 퍼요, 이 사람들은. 푸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까 전처럼 돌리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뜨거웠던 게 실온에 나오는 순간 굳게 돼 있어요. 그럼 국자로 펴는 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돌리는 게 현명할까요? 그런 방법들을 자기네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억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지금 특허 냈잖아요. 그 특허도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특허 냈대. 그럼 여기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실상 그 특허가 나와도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허허. 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긴 있네요. 몇 년 전에.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 대형 프랜차이즈 측의 입장은 뭡니까? 한박. 그 프랜차이즈 입장은 2020년 이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은 설탕 녹인 물을 국자로 이렇게 부어서 코팅을 하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유튜브로 배웠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그 업체 측은 뭐 대단한 어떤 비법 방법이 뭐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이 회전을 통해 코팅하는 방식 그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전이 손인지 뭐 손목인지 손가락인지 뭐 여튼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자세한 공개는 안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설탕물 끓이는 온도, 뭐 비율, 보관 방법 등 1년 6개월 동안 이 모든 걸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거라고 이제 프랜차이즈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거를 손목을 자,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 중에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탕후루 레시피 연구 개발이 1년 6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겠죠. 과일의 설탕 코팅 이거를 뭐 글쎄요. 저는 뭐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얼마나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탕후루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직접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 탕후루 만드는 영상 좀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워낙 유행이었으니까요. 저도 봤습니다. 안 본 사람들 없을 것 같은데 앵커 어떠세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예, 본 적 없는데 다른 요리들에 비해서 단순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탕후루 레시피를 둘러싼 더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이 직접 올린 반박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시흥 105세에 있는 탕후루 그리고 수원 역점에 있는 점주 항땡땡 그 선육점의 후배 그 고땡땡 그리고 고땡땡은 그 시흥 105세에 있는 그 심땡땡하고 두 분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고땡땡은 수원 역점에서 처음부터 같이 일하려고 했던 지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대전점에 있는 우리 그 탕후루 가게에 방문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닥터랑 가스레인지 테이블 냉동고에 있는 거 사진 한 장만 찍어줘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준 게 있죠, 그죠? 그 고땡땡 씨가 결국은 신하고 친구고, 그럼 고땡땡 씨는 항하고 둘이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는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2년간 일을 했던 사람인 심 씨가 있고 그 친구인 고 씨가 수원 탕후루 사장님인 황 씨와 선후배 사이이며 황 씨와 고 씨는 지금 수원 탕후루집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고 씨가 대전점에서 배운 레시피가 유출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원 탕후루 사장님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탕후루 만드는 방법들 실타래 탕후루 회전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훔쳐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훔쳐갔다는 근거도 내가 심 씨랑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인 거잖아요. 아니 제가 심 씨한테 돈을 주고서 가져왔다라든가 아니면은 심 씨랑 저희 거가 방법이 정말 똑같아가지고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라든가 저는 그 친구 만드는 거 못 봤어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랑 그 친구랑 만드는 거 방법 자체가 다른데
그냥 단지 그 고향 동문이네. 그럼 얘는 고소할 수 있겠네.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는 야, 너하고 원래 좀 같은 고향이고 뭐 선후배고 하니까 이렇게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었고 그래서 니들이 훔쳐가지고 간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니들끼리 짬짬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탕후루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레시피 있으면 좀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고나는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쵸. 레시피 보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설마 직접 만들어 봤다는 거? 근데 그건 조금 실패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지는 않았고 그리고 저희 주변 동료들을 대상으로 탕후루 블라인드 실험을 한 건데 우리 자연 기자도 등장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영상 보시죠. 저희가 레시피 도용 관련해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실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제보자 그리고 제3의 가게에서 똑같은 과일 탕후루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보자 가게를 고소할 때 가장 강조했던 식감과 두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까지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새 업체 이름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채 ABC 업체로 표기했고 3가지 맛을 다 본 뒤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귤은 B가 더 단데 설탕은 A가 더 단 것 같아요. C가 제일 설탕 코팅이 두꺼워요. 맛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B 업체가 A랑 C보다 엄청 두꺼웠어요, 되게. 그래서 당이 진짜 한도 초과? 일단 A 아닌 B가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맛이랑 식감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르네. 달라요. 달라요. C 업체가 두꺼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탕후루 식감은 두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감도 저는 B 업체. 한 번 더 먹어봐도 될까요? 고민되는 거죠. 같은 꼬치에 있는 탕후루여도 평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가 또 혈당 고위험군까지 갔을 정도로 단 거를 좀 잘 먹기 때문에 맛 A로 가고요. A가 사실 귤도 제일 달았습니다. B, C에 비해서는. 제일 먼저 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고. 근데 과일의 그 맛에 따라서 제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 단 과일을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단 과일을 사용했을 때는 탕후루를 어떻게 하든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또 기술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중요 순위로 따지면 과일 맛, 두 번째가 기술. 맛은 비교가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느껴지는 맛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좀 딱 확실히 씹었을 때 설탕 껍질의 느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B가 달라붙진 않고 되게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집에서 실패한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보다는 그런 손목을 활용한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실험을 마쳤습니다. 이 3가지 항목 모두 A 업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총평을 들어보니 같은 꼬치를 먹어도 어떤 알을 먹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달라졌거든요. 결국 과일 개별의 맛과 그리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 그게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결론 자체는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와, 저거 먹을 때 나 왜 안 불렀어 너? 선배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다음에 제가 직접 사드릴게요. 약속? 약속.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희윤 기자 지금 그 패널을 직접 들고 나왔는데 아까 영상 속에 나왔던 그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걸 직접 들고 나왔는데 우리 자연 기자는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들어서 제가 앵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어떤 업체 같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왠지 B일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뭐랄까요? 그 수제 버거와 그 왠지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맛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왠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탕후루가 조금 더 맛이나 식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봅니다. 일단은 제가 뭐 답변을 직접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실험에 직접 참가한 자연 기자 생각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잘 보시면 두께나 식감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손기술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맛에서만 다만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을 결정하는 건 제가 볼 땐 과일이었다.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맛있는 과일을 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제보 현장으로 나간 걸로도 모자라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정말 색다르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고소를 당한 이 탕후루 사장님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실 사건 반장이 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다른 탕후루 사장님들께 연락을 꽤 많이 받으셨대요. 그 비슷한 상황이 좀 많다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동종업계 분들한테는 연락을 좀 받았어요. 자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탕후루 있는 자리에 앞에 쪽에는 개인 탕후루집이 거의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웬만하면 아니라 못 들어가요. 만약에 개인 탕후루집이 있고 가 있다. 가 무조건 늦게 들어간 거예요. 대구 쪽에도 막 이렇게 연락 온 거 막 몇 개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들어왔다. 진짜 어떠업체예요, 쟤네들. 진짜 욕심쟁이고 정말 아나무인한 애들이에요. 수원 사장님은 자신이 먼저 수원역에 자리를 잡은 뒤 바로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온 거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탕후루 개인 사업자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원역이 돈이 한 5억 들어갔어요. 매장 오픈하는 비용이. 근데 기자님 같으면 유튜브 보고 그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겠어요? 탕후루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들어온다는 걸 계속 가게를 구하고 있는 걸 부동산 소장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탕후루를 해라. 가맹점을 본사 대표한테 얘기해가지고 하게 해주게끔 만들었으니까 해줄 테니까 해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라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탕후루 가맹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장님 말씀은 계약 일자는 어쨌든 탕후루가 더 뒤지만 이미 그 사장님, 그 황 사장님은 탕후루가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 그렇죠. 알면서도 우리 거를 거절했다니까. 들어와도 상관없다. 야, 이거 양쪽 입장이 또 완전히 또 엇갈리네. 네, 프랜차이즈 주장은 먼저 입점 자리를 본인들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개인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차피 이게 인지도 면에서 이렇게 경쟁이 안 될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맹점을 내주겠다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 수원 사장님이 가맹점을 거절하고 개인 사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프랜차이즈는 유튜브를 보고서 배운 사람이 어디서 나온 배짱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본인들 가맹점 늘리는 게 좋을 테니까 할 거면 뭐 우리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개인 업주 입장에서는 선심 쓰듯 들리기도 하고 너네 할 거면 탕후루 할 거면 우리 걸로 해라고 말하는 걸로 들리고 이런 입장이네요. 압박처럼 들리는 거죠.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녹화하면서 조금 든 생각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프랜차이즈 회장님과 좀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계속 저에게 강조를 한 거는 뭐 레시피 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사장님들의 그 개인업체 사장님들의 관계가 일단은 조금 수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가맹점 내주겠다고 했는데 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개인업체를 뚝 차린 거는 뭐 당연히 그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은 고소한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니 기업이 개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수차례 강조를 하셨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그 개인 사장님이 남긴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앞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고소까지 들어와요. 제가 그럼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저기 들어와서 매출도 박살이 났어요. 근데 고소가 들어왔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뭐 그냥 죽으라고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국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하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국집 차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중국집은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서양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동양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억지 부릴 걸 부려야지. 청문하게 이런 정황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고양이라는 이유로 내가 지네들을 고소했다. 이게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생무고한 사람을 기업에 뭔가 공권력으로 걔네들을 뭐 이렇게 뭐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점주들이 피해보고 매출이 반토막 나고 대출 받아가지고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 학원 보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정당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정말요.
자, 법정으로 갈 뻔한 이 탕후루 사건, 대형 프랜차이즈 입장도 들어보고 개인 업체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흔히 스포츠에서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영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덩치 차이가 나면은 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불법이네, 저건 합법이네, 이런 잘잘못 따지면서 이전 투구 하지 마시고요. 뭐랄까요?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첫 번째 제보 후 마무리하고요. 사반 제보 후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150억 원대 사기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방송 먼저 보고 오시죠. 7년을 지켜보니까 돈 씀씀이가 장난이 좀 아니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언니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니? 뭐 회장하고 직접 넣는 친구들을 완전 찐 부자들만 넣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한 말이,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 해볼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넣었는데 이제 이자가, 저도 처음에 불안했죠. 근데 이자를 3년, 4년을 계속 주더라고요. 하루 빠짐없이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또박또박하게 돈을 주더라고요. 자,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4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대주는 그 끈기, 정말 대단합니다. 이래야 사기를 칠 수 있군요. 지난 6일에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사기죄 최고 형량 징역 15년 선고됐습니다. 사건 반장 본방 나간 후에 이제 피해자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백화점에서만 호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유흥업소에도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화점의 유흥업소의 피해자들의 그 피 같은 돈을 펑펑, 징역 15년, 사기죄 최고, 법정 최고형 15년을 받았어도, 그런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피해 회복. 근데 이 사기꾼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2심에서 형량도 깎일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한테 줄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뿌리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다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변제할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큰 변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변제를 어느 정도를 하고 형이 나타지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돈은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나서, 근데 돈을 10원도 안 주는데 자꾸 저쪽에서 반성문 쓰고 뭐 이따 저따 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변호사가 어디 전화해요. 변호사 뭐라 해야 되노? 사람을 이용해서 이쪽이 이 말하고 저쪽이 저 말하고 이래가지고 부정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너 다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변제를 조금 했다는 그 도장이 찍어가면 자기네 형량이 감안될까 싶어서. 참 부지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감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건 반장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재산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고, 재산 범죄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변제가 됐냐, 재산적 어떤 손해를 회복시키 줬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양형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반성문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줬는데 준다고 단순히 약속한 건지, 또 그의 실현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적은 건지 같은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다뤄질 걸로 보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 채권이 많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변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양형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채권을 준다고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정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크게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양형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듣던 중 뭐 반가운 소리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쪽 변호사가 이 채권을 약속하고 변제 확인 서명을 받은 거, 이거 재판에서 엎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변제를 약속했냐가 아니라 변제가 됐는가, 실행이 됐는가입니다. 사기꾼 쪽 변호사가 이제 여기저기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변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변제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재판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아까 그 반성문 썼다는 것도 이게 진짜 반성해서 쓴 글이었겠나, 솔직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항소를 안 하고 반성을 했을 텐데 항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네요. 그렇군요. 자, 이 사기꾼 측 변호사는 변제 확인서 받으러 다니고 앞에서는 뭐 죄를 뉘우친다며 반성문 쓰고 뒤로는 뭐 형량을 줄이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항소를 한 거예요. 네, 피해자 말로는 2, 3일에 한 번씩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량이 나오니까 항소한다?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일까 싶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15년지기 친구를 잃었고 그 친구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보자가 아직도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15년지기에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이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피해자 심경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히 항소 안 한다 했거든요, 변호사가. 근데 이제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소를 바로 했고, 지금까지 저거 반성문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었냐고, 판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한 것까지도 다 거짓말이었냐고, 지금까지 한 게. 15년치기라고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 같이 키우고. 15년 인생을 다 지금 우리 인생은 다 살았다고 지금 그 말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우리는 지금 허살았다고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돈을 그냥 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거의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둘만 곁에 있었으니까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 사람만 믿고 제가 돈을 그냥 줬다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당했다는 이 생각에 좀 그러네요. 자, 사건 반장 단골 소재가 바로 이런 사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 사건은요, 다른 범죄들보다 피해자가 아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자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자, 절대 피해자, 여러분들 잘못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제보 후 마무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핫픽 전해드리면서 위클리 사건 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들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차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기차에서 떨어진 이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기차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기차와 플랫폼 사이에 빠질 뻔한 건데요. 이걸 본 승객들과 경찰이 재빨리 잡아 끌어낸 덕분에 다행히도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네요. 그런데 이번엔 저 멀리서 한 남성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와당 넘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천만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크게 다치진 않은 모습인데요. 아니, 저 양반은 또 왜 뛰어내렸어 자, 또?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이 남성. 아까 그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그렇구나. 아내가 기차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놀란 남편이요. 아내 구하려고 막무가내로 뛰어내렸던 겁니다. 이 부부는 예약한 자리가 아니라 에어컨 나오는 더 좋은 객차에 오르려다가 그만 이런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다른 기차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통학버스 안 영상입니다. 버스가 멈추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내리죠. 그런데 가방을 메고 성큼성큼 걸어 나온 이 여학생, 대뜸 버스 기사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학생은 연이어 이 버스 기사의 머리를 내리치고요. 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친구가 나서서 말리고서야 뒤돌아 내리는 모습입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이 바로 직전에 여학생이랑 버스 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 우선 영상으로 보시죠. You need to get off. I'm not talking to your mom. I'm driving a bus. Yes, you need to get off the bus. She's trying to drop me off at A-West. It's not, but it's a safe place for you since you can't follow the bus rules. You need to get off the bus, please. Nah, bro. Get off the bus, please. Come on. You need to do nothing. Shut the stop. Stop touching me. 저 버르장머리 없는 네, 이 학생은 그 와중에도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버스 기사가 욕했다며 따졌습니다. 결국 이 학생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학교 측 역시도 해당 통학버스 기사가 회복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 학생에게는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어두컴컴한 집에 누군가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옵니다. 배달기사였습니다. 근데 문 앞에서 신발까지 고이 벗고 왼손엔 배달 음식을 오른손에 신발을 들고 살금살금 들어왔다가 이 배달기사 벗었던 신발을 식탁에 쓰고 올려놓고 가버립니다.
아니 음식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배달 기사도 몰랐던 겁니다. 문 앞에 신발이 없는 걸 보고서 다시 돌아가서 신발 대신 음식을 놓고 돌아갑니다. 아, 저 아저씨 왜 저래?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실수였습니다. 배달 기사는 배달 요청사항에 몰래 시키는 거니까 꼭 조용히 배달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에 정말 혼신을 다해 문 조심히 열고 걸음 사뿐사뿐 걸어오고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음식 대신 신발을 세상에. 식탁에 놓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직업정신 최고. 이 영상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발은 서비스냐 이렇게 놀리기도 했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귀엽고 기특하다며 응원도 다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꼬마가 창밖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짓궂은 표정을 짓기도 하죠. 아빠가 말려보지만 아이는 또 한 번 창밖을 향해서 메롱 하듯이 놀려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으로 원숭이 한 마리가 딱 들어옵니다. 잠깐만. 생각도 못했던 원숭이 등장에 가족들 모두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야, 너 일로 와, 씨. 자, 들어왔어. 아이의 밑도 끝도 없는 놀림에 결국 화가 난 원숭이가 그만 차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린 겁니다. 원숭이를 놀리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아이는 담요를 덮고 꼭꼭 숨어버렸고요. 그리고 원숭이는 아이가 떨어뜨린 과자 한 봉지를 물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원숭이가 나가자마자 아빠가 바로 창문을 닫아버리는데요. 자, 그제서야 박장대소가 얄미워, 쟤. 나옵니다. 가족들이 지나던 표정 좀 동네 원래 야생 동물들이 극성 부리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이번 원숭이의 급습으로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JTBC